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27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석 달 넘게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수도권의 확진자는 7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16세에서 17세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첫날인 어제 예약률이 4시간 만에 20%를 넘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추석 연휴가 지났고 개천절 연휴도 지났어요. 그 연휴 직전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물론 2,400명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그래도 덜 나온 건지 아니면 좀 위험한 수준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체 연령층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증가했고 특히 이제 20대에서 40대 대면 접촉이 많고 예방 접종률이 아직 50%가 안 되는 젊은 층 위주로 좀 더 확산폭이 컸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고령층이나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지만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이나 사망은 또 좀 같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이나 사망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다. 그리고 그 여파가 앞으로 한두 주 후까지도 위중증 사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0대에서 40대 애가 접종 완료율은 떨어지지만 1차 접종을 하신 게 거의 85%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곧 2차 접종 완료까지 마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확산세를 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확산세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 고령층 중심으로 부스터샷 접종이라든지 또 임신부 소아청소년까지 접종을 맞게 되면은 감염 확산세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예.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이제 곧 겨울이 되면서 이제 밀폐되고 특히 이제 건조한 환경이 되면서 특히 우리가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처음 맞는 겨울이기 때문에 네. 이 델타 변이가 겨울을 만나면 어떤 감염력을 가질지 지금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변수는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우리가 조금 잘못 조절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방접종을 늘리고 현재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특히 고위험군 분들이 많이 접종을 완료하실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지켜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연휴 전과 비교해서는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학생들 등교를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좀 많이 확진자가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방역 관련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숫자가 그 직전주 대비 이제 22.7%가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네. 감염 재생산 지수도 그 직전주에는 1.04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1.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확산세가 이제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예. 그리고 양상을 보면은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이제 확산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제 커졌다면 이게 비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의 증가로 또 이어지는 그러한 국면인 것으로도 보여서 이 전국화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가을철 나들이가 이제 좀 많아질 걸로 보이고 더군다나 연휴 기간의 영향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좀 방역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좀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중증화율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 확산세가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좀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등교 수업의 영향도 분명히 이제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학생들 관련돼서 확진자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좀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이 집단 감염 사례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분명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염 사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학교 안에서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어떤 방역 수칙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반면 이제 등교 수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이동량 자체가 늘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벌어지는 집단 감염 사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방과 후에 좀 뭐
코인 노래방에 가서 이제 아.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예. 또는 뭐 PC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생활지도나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한 거여서 이렇게 좀 전반적인 등교 수업에 따른 방역 상황의 악화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의 그리고 방역 당국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황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 확진자가 전체 24.2%를 차지할 정도로 4차 대유행 직전보다 굉장히 늘어난 상황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가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좀 관련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율을 보면 내국인과 비교해서는 한 9배 정도가 더 많이 이제 확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외국인 확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좀 모여서 생활하게 되고 또 같은 어떤 직장에 단체로 이제 좀 합숙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의 경우가 내국인의 경우보다 이제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외국인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외국인 확진자들이 늘어난 게 우리 전체 방역 상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확실히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이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백신 버스 뭐 이러한 형태로 이 백신 접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 일단 시범 운영을 했고 이 결과를 놓고 다른 지자체까지 좀 확대를 해서 10월 말까지 이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제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준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 대상자 중에는 미등록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구분 없이 백신 접종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백신 접종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사례 공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전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현황면에서 다른 측면도 좀 분석해 보면 최근에 돌파 감염 비율을 보니까 2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일단 배경이나 원인 분석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접종 맞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돌파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어르신들 중심으로 백신의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감염 예방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80%다. 그러면은 미접종군이 100명에서 10명이 생길 때 접종군은 10명에서 이제 2명이 생기는 꼴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2명 중에 2명이 돌파 감염인데 만약에 이제 100명 중에 10명이 생겼는데 접종군 1000명에서 이제 20명이 생겼다. 그러면 30명 중에 20명이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이기 때문에 백신 예방 효과는 똑같이 유지되지만 돌파 감염되신 분들은 확진자 중에 뭐 3분의 2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돌파 감염 확진자 중에서 돌파 감염이 되신 비율 자체는 앞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 예방 효과는 우수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접종을 먼저 맞으셨던 이제 8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예방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 조금 지나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한 50% 이하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중증으로 가시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는 여전히 80% 이상, 70대도 뭐 95%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80%와 이제 96%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시는 것, 감염이 되신 것도 이제 우리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돌파 감염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보게 되면은 백신을 맞고 나서 중화항체가 좀 낮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돌파 감염이 잘 되실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되셨을 때 그러니까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밀집된 곳에 장기간 노출되실 때 뭐 요양병원 같은 데서 돌파 감염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보호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특히 부스터 접종을 예. 좀 서두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확진이 얼마큼 되느냐 그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백신을 많이 맞은 상황이 됐으니까 그 확진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얼마나 가느냐, 얼마나 치명률이 높으냐 그것까지 다 따져봐야지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되시고 나서
중증이나 사망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빨리 보면 좋은데 사실 이제 확진되시고 나서 바로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네. 좀 한 보름 지나서 이제 중증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한두 달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또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예. 우리가 사망자분의 중증이나 어떤 사망 비율을 바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한 4주 정도 관찰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은 떨어졌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이러스가 약해진 것이 아니고 백신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예. 여전히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오히려 중증화 사망 위험을 2.2배 더 높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접종하신 분만 낮아졌고 예. 접종 안 하신 분은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이 좀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확실히 시점이나 어떤 기준이 정해지진 않은 것 같은데 발표 아직 안 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나온 거는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일단 지금 전망하기로는 일단 백신 접종이 일정 정도 이상 이제 돼야 된다라는 건데 네. 고령층을 기준으로 하면 90% 그리고 성인 기준 80%이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된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방역 정책의 전환을 이제 고민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의 흐름으로는 그 시점이 아마 이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이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이 정도 시점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11월 초부터는 이 방역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 좀 한 발 한 발 좀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유력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월 초부터는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 제한의 완화 없이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방역 당국도 그 점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접종률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대전제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부터 방역 정책이 좀 전환이 되려면 의료 대응 체계가 거기에 맞게 또 여러모로 준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환자 중심의 이런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택 치료 등의 어떤 여러 가지 보조적인 어떤 제도적 수단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모로 준비가 완료가 돼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의료 대응 체계에서의 준비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상당 부분 정비가 되더라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이런 방역 수칙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는 거는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이 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지금은 이제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게 실제로 시작이 되면 여러모로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러모로 지금의 어떤 방역 제한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진전되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방역 당국 입장에서 어떤 준비 일환으로 백신 패스 제도 이야기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는 미접종자들이 있고 관련해서 불이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봤을 때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한 지난주까지는 이 백신 패스 제도를 얘기를 하면 해외에 완전히 이제 봉쇄까지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고 그리고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방역 당국이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직 내용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쭉 해왔던 어떤 방역 정책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그렇게 미접종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방점이 찍히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백신 패스라는 것은 결국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센티브가 좀 더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그런 것에 가까울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사적 모임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제 지금 밤 10시까지 이제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 식당이나 카페 뭐 이런 경우에 접종 완료자라면은 그 이상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혜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논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형평성 논란을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백신 접종률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제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형평성 논란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두 가지 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백신을 그럼 이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냐? 좀 백신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을 접종할 의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 어떤 자신이 직업상 이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늘려가면서 이제 여러모로 협력을 부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작용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모더나, 스웨덴에서 30세 이하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동일하게 mRNA 백신인데 부작용 위험이 모더나가 더 큰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투여되는 양이 파이자는 뭐 30마이크로그램, 모더나는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좀 항원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두 가지 같은 성분은 아니고 예. 유사하지만 다른 성분이 되겠고 효능은 모더나가 조금 더 좋다는 보고도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이상 반응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이상 반응 신고 건수를 보게 되면 이제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0.37%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0.58% 정도 약간 더 높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 워낙 대부분은 또 이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95%는 뭐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일시적인 중대한 이상 반응은 아니고 5%만 조금 더 중증 이상 반응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더나가 조금 더 많지만 크게 우리가 걱정할 만큼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효과는 더 좋은데 부작용은 조금 더 많다.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55, 100보라 그럴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크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에 일단 확진이 된 이후에 어떤 연유에서건 돌아가신 분이 계실 때 지금은 무조건 화장으로만 해야 되나 보죠? 이 선화장 후 장례 이렇게 줄여서 이제 그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원칙인데요. 이게 네. 아무래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장례 문화상 이것은 좀 이 희생자를 애도할 충분한 어떤 기회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아쉽다 이런 이제 정서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 또 하나 이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WHO가 이전에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사망자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전염된다든지 이런 확률은 대단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이미 WHO가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모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청장이 밝히기를 이 지침은 일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이제 좀 모색하고 있는데 예. 다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이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또 국가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뭐 염습이라던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혹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판단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 지침 개정은 조만간 이제 좀 결론을 낼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초반에 확진돼서 돌아가신 분 장례 보면 가족들이 뭐 한두 명밖에 직접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많이 안타까웠는데. 근데 그때 왜 지금까지 그렇게 그 화장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에 걸리신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무슨 바이러스가 더 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랬을까요? 일단 초기에 잘 바이러스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특히 네. 돌아가신 분의 어떤 감염 전파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예. 때문에 일부 연구들에서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수일 동안 눈, 코, 입 같은 데서 계속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접촉 감염을 통해서
주변 분들에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이 좀 조심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경험이 쌓이고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없고, 근데 일부 이제 부검하시는 분이 감염된 사례는 있었는데 네. 또 그것도 이제 그분이 이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감염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부터 감염이 안 됐다는 것도 같이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돌아가신 분으로 실제 감염이 일어나는지는 굉장히 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또 이제 PCR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만한 충분히 살아있고 많은 양인지 그리고 전파를 시킬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비말 전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 돌아가신 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그냥 접촉 감염 위험을 우리가 방지하는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주어진 지침을 잘 지키게 되면은 이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장례 절차를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유족이 원하신 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소한의 어떤 방역 수칙을 좀 지키면서 장례를 하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보상 기준일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일단 이 손실 보상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게 절차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제 심의를 열어가지고 좀 이 손실 보상을 위한 심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제 이번 달 말에는 실질적으로 이 보상금이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빠른 이 보상 일정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이제 좀 불만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일단 이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법 공포일인 7월 7일 이후에 이 방역 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이 됐다거나 이렇게 된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이제 이 대목을 이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어난 어떤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등등을 심의해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예. 김부겸 총리가 이걸 100%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요구해 온 게 7월 7일 이 법 공포 이전에 일어난 어떤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100%는 아니더라도 예. 일부분이라도 이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관철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손실보상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정부 부처나 이제 앞으로 방역 당국이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든가 이런 좀 방역 조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덩달아서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형편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어서 이게 뭐 꼭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도록 정부나 정치권이 좀 더 많은 이제 신경을 써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부터는 16세, 17세 그러니까 고1, 2 학생들 사전 예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루인데 예약률이 20%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는 자율이다. 접종을 하든 말든 본인이 선택하라 이런 거잖아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약률이 높은 거 보면 그래도 맞자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 내일 또 예약률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청소년 중에서도 이제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비만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 다른 소아청소년에 비해서 중증으로 예단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밖에도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기저질환인 소아청소년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우리가 의학적으로 너무 이제 뭐 중증이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
또 어떤 심리적이라든지 사회적 활동의 제약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예.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이득이고 좀 우려가 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평가하신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3이 이미 한 88만 명 정도 접종을 마쳤는데 예. 우리가 걱정하는 심근염, 심낭명은 한 15명 정도 발생을 했고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대부분 다 완치가 됐다고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을 하고 접종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특히 접종하고 나서 과격한 운동을 한 일주일 정도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예. 또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진료받고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접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이제 진료를 받기가 또 좀 어딜 가기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주시고 아주 위중한 상태가 아니면 간단한 피 검사나 심전도 같은 건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예. 정책을 좀 해주게 되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진다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같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네. 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내일부터 임신부들의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알려진 것처럼 임신 어느 주수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12주 전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산정검사, 태아 상태를 좀 점검하고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생한 어떤 유산이라든지 이런 산부인과적 문제가 12주 초기에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제 그 시기에 혹시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그런 이상 반응들을 인과성을 혹시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주의해서 맞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진통소염제보다는 아세타민토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예. 드시도록 권고가 되고 있고 만약에 다른 원인으로도 열이 날 수가 있거든요. 백신 접종의 어떤 이상 반응이 아니고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든지 요로 감염 같은 다른 감염 증상이 있어서 열이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열이 나시면 또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